비행기 타고 딱 14시간만 날아가 보세요. 당신이 상상하던 2050년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한 강의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손에 쥔 25 청년 루카스의 말에 주변 친구들은 냉소적인 비웃음만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분단 국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 그저 가성비 좋은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로만 한국을 기억하던 독일의 엘리트 지식인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유럽 선진국이라는 거만한 자부심은 루카스가 서울 땅을 밟은 단 하루 만에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직원 하나 없이 완박한 양심과 도덕성만으로 돌아가는 새벽의 무인 가게, 그리고 시선이 머무는 바닥까지 배려한 첨단 인프라를 목격한 순간, 루카스는 전율과 함께 커다란 경외감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자신이 살던 세계 최고라 믿었던 베를린이 순식간에 후진국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하며 귀국 항공권까지 찢어버린 독일 청년, 그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국을 응원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루카스 프란트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조금은 고집스럽고 철두철미한 25의 청년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베를린은 유럽의 심장이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저 역시 그 안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라왔고 우리가 누리는 인프라와 사회적 시스템이 세계의 기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 제가 대학 생활의 마지막을 앞두고 한국의 연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을 때 제 주변의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함 그 자체였습니다. 경제학과의 단짝이자 룸메이트인 야는 제 한국행 비행기표를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젓는 겁니다. 루카스, 정신 차려. 한국이라니. 거긴 그저 삼성 스마트폰이나 만들고 BTS가 노래하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잖아.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야지. 왜 그런 곳으로 가겠다는 거야? 학과 교수님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점잖게 타이르듯 바라보시며 교환학생으로서의 경력을 쌓으려면 유럽 내의 거점 도시나 영미권 대학이 훨씬 이득이 되지 않겠냐며 은근한 만류의 뜻을 내비치십니다. 가장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지도를 쳐다보며 한반도의 위치를 몇 번이나 확인하시던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겁니다. 루카스, 거긴 아직 휴전 중인 분단 국가가 아니니? 매일 뉴스에서 험악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가려는 거야? 거기 전쟁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주변의 그 모든 편견과 우려 섞인 시선들을 뒤로한 채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대단한 기대를 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경쟁률이 낮아 쉽게 갈 수 있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앞섰을 뿐이고 제가 아는 한국이란 나라도 드라마 몇 편과 김치, 삼성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선진국으로서의 거만함은 커다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독일에서 비행기를 자주 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프랑크푸르트 같은 대형 공항에 내리면 가장 먼저 숨막히는 미로 속에 갇힌 듯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복잡하게 얽힌 표지판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수화물은 도대체 어느 터미널에서 찾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헤매고 물어봐야 하는 게 일상입니다. 거대한 공항의 크기에 압도되어 길을 잃고 당황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풍경인 것이죠. 그런데 이곳 인천공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비행기 문을 열고 나와 입국장으로 향하는 그 모든 동선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류 시스템처럼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누구 하나 발걸음을 멈추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표지판은 정확히 인간의 시선이 머무는 가장 직관적인 위치에 서 있고 짐을 찾고 입국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이 간 하나의 막힘도 없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수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제 몸과 직관이 먼저 눈치챕니다. 이 도시는 무언가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꾸만 제가 살던 베를린의 지하철, 유바의 모습이 머릿속에 겹쳐왔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깊고 나름의 아날로그적인 매력이 있다고 자위하던 베를린의 지하철은 냉정하게 말해 낡고 병든 과거의 유물에 가깝습니다. 좌석 시트가 찢어진 채로 몇 달씩 방치되는 건 예사고,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 휠체어를 탄 노약자들이 계단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마주합니다. 무엇보다 연착과 기차 취소가 일상이라 베를린 시민들은 이제 불평조차 하지 않고 그 불편함을 당연한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지하철은 완전히 기적 같은 공간입니다.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서는데도 특유의 시끄러운 덜컹거림이나 소음이 전혀 없이 지독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좌석과 임산부 노약자를 위해 선명한 색상으로 구분된 교통 약자석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승강장마다 촘촘하게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승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 자체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는 아직도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이 허다하고 저 역시 그것이 자연스러운 줄 알았는데 서울의 완벽한 안전 인프라를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누리던 당연함은 그저 낙후된 과거였고 진짜 미래는 바로 이곳에 있었구나.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난 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일주일 동안 저는 지도에 하나만을 들고 목적지도 없이 서울의 거리들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동교동 삼거리, 신촌, 그리고 푸른 한강공원까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온몸의 감각을 자극하는 사소하지만 거대한 충격들이 제 노트 위에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지독한 폭염이 쏟아지는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저는 땀으로 범벅이 든 채 벤치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7월 초의 서울은 베를린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끈적하고 숨막히는 습도로 가득합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진이 빠지는 날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기적 같은 청량함이 번져오기 시작합니다. 차갑다 못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제 몸을 감싸 안는 겁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멍한 눈으로 제가 앉아있던 벤치를 한 바퀴 돌아봅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벤치 등받이 위쪽에 촘촘하게 파인 작은 틈새. 그 슬릿 사이에서 에어컨 냉기가 아주 일정하고 강력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 버스 정류장 의자에 냉방장치가 내장되어 있다니 이게 정녕 현실이란 말입니까? 충격에 휩싸인 저는 손을 부르르 떨며 베를린의 단짝이 아내게 곧바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야, 여기 한국은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와. 야넥에선 단 3글자만 돌아옵니다. 말도 안 돼. 그 자리에 서 있던 저 역시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벤치를 해체라도 할 기세로 손으로 더듬고 들여다보는 저를 아주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십니다. 외국인이 길거리 의자를 보며 감탄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었을 겁니다. 독일에서 여름철에 버스를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초현실적인지 뼈저리게 공감할 겁니다. 베를린의 여름은 서울만큼 덥진 않지만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이면 버스 정류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철제나 나무판 의자 위에는 단 1분도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그저 머리 위에 간신히 햇빛만 가려주는 그늘막 하나가 있으면 감지덕지인 게 유럽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독일의 현실인 것이죠. 저는 25년을 그렇게 살았고 그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 당연한 불편함을 아주 사소하다는 듯이 파괴해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이 냉방 스마트 벤치를 보급해왔더군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그 짧은 3분, 5분의 시간조차 불쾌하지 않도록 도시 전체를 정교하게 설계해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거나 기술이 뛰어나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 시트를 논하며 거창한 데이터와 플랫폼 예산만 수천억 원씩 쏟아붓고는 정작 시민이 매일 앉는 의자 하나 고치지 못하는 독일의 관료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철학입니다. 거창한 미래를 말로만 떠드는 동안 한국은 이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시민들의 일상부터 완벽하게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의 안내판마저 저를 놀라게 만듭니다. 디지털 안내판에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독일의 버스 앱은 그저 예정 시간일 뿐이라 5분 후라고 적혀 있어도 20분을 기다리거나
아예 버스가 취소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는 그것도 숙명이라 믿고 살았는데 서울에서는 안내판에 3분 후 도착이라 뜨면 정말 3분 후에 제 눈앞에 버스가 멈춰섭니다. 너무 신기해서 일부러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보아도 매번 정확합니다. 이 경이로운 경험 때문에 저는 기숙사 근처 정류장에 갈 때마다 일부러 10분씩 일찍 나가는 이상한 습관까지 생겨버립니다. 냉기가 올라오는 그 시원한 벤치에 조금이라도 더 앉아있고 싶어서 말이죠. 룸메이트 민준이가 왜 항상 일찍 나가냐고 묻기에 사실대로 말했더니 웃음을 참지 못하며 저를 놀려댑니다. 루카스 씨, 그것 때문에 일찍 나와요?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날 밤 제 호기심은 겨울철 인프라로까지 이어집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의 스마트 벤치를 찾아보니 겨울에는 좌석 아래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는 온열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출근길에 벤치에 앉으면 너무 따뜻해서 차마 일어서기 싫다는 한국인들의 댓글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제 메모장에 오늘의 첫 문장을 묵직하게 적어내려갑니다. 서울은 가장 작은 것에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배려가 시민들의 매일을 바꿉니다. 베를린에서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하나가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시민들은 포기한 채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서울은 그 시간에 길거리 버스 의자조차 뜨겁고 차갑게 온도를 맞추며 시민들의 숨결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인지 복잡한 경제학 이론을 꺼낼 필요도 없이 제 몸이 이미 온전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첨단 인프라에 감탄하며 한 달을 보낸 어느 날, 저는 그동안 머리로만 배웠던 경제학 지식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거대한 정신적 충격과 마주합니다. 명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과제량이 엄청나서 중간고사를 앞둔 몇 주 동안은 거의 매일 새벽까지 도서관 불을 밝히며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날도 시계바늘이 새벽 1시를 훌쩍 넘긴 시각, 무거운 가방을 메고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며 기숙사로 향하는 골목길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이었다면 벌써 온 사방이 암흑으로 변해 인적조차 끊겼을 시간이고 굶주린 배를 채울 길 없어 그저 배고픔을 참으며 잠을 청했을 게 뻔합니다. 기껏해야 취객들이 바글거리는 케밥 가게 하나가 전부인 게 유럽의 밤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어두운 골목길 안쪽, 유독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낯선 가게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간판에는 정겨운 라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제 얼굴을 감쌉니다. 놀랍게도 그 넓은 가게 안에는 손님도 지키는 직원도 단 한 명 없이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한국 라면들이 자판기처럼 정렬되어 있고 테이블마다 깔끔한 냄비와 인덕션 기계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김치, 치즈 같은 신선한 토핑들이 가득한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손님 스스로 가져다 먹고 기계로 결제한 뒤 떠나는 24시간 무인 라면 가게인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가게 안을 멍하니 둘러봅니다. 천장에 달린 작은 감시 카메라 2대. 정말 그게 전부입니다.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에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만약 독일 베를린 한복판에 이런 가게를 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담하건대 단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파산했을 게 자명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내지 않고 라면을 훔쳐갈 것이고 토핑을 통째로 털어가거나 냄비를 망가뜨리는 등 무법천지가 되었을 테니까요. 그게 제가 상식이라 믿어온 유럽 선진국의 씁쓸한 시민의식입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그 어떤 강제적인 잠금장치도 없이 오직 손님들의 양심 하나에 의지한 채 새벽 2시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롭게 가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계에서 결제를 마치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라면을 한 젓가락 입에 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며 차오릅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이 마법 같은 공간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경제학자로서 깊은 고찰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인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믿음, 즉 교과서에서나 보던 신뢰 자본이 이 사회에 얼마나 압도적으로 쌓여 있는지를 증명하는 위대한 순간인 것이죠. 한국인들은 이게 원래 당연한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결한 양심과 도덕성이 이미 이들의 일상에 공기처럼 녹아들어 있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같은 방을 쓰는 한국인 선배 재현이가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유시가 다 된 시각인데 재현이는 아주 덤덤한 목소리로 치킨 주문했으니 30분 뒤에 같이 먹자며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 컴컴한 새벽에 음식을 배달해주는 가게가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든데 30분 안에 도착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배달 문화가 낙후된 베를린에서는 자정이 넘으면 모든 배달 서비스가 완전히 멈춰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28분이 지났을 무렵 기숙사 정문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며 갓 튀긴 뜨거운 치킨이 제 손에 쥐어집니다. 이틀을 약속하고 사흘씩 지연되기 일수인 독일의 DHL 택배와 달리 한국은 소비자가 잠든 그 깊은 새벽 시간에도 온 도시가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타인의 시간을 완벽하게 아껴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놓인 쿠팡의 새벽 배송 박스를 마주했을 때 저는 결국 베를린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걸어 이 믿지 못할 광경들을 화면으로 직접 보여주기에 이릅니다. 화면 속 친구들인 얀과 루이자 막스는 한국의 무인 가게와 새벽 배송 사진을 보며 그야말로 언어유실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루카스, 그거 가짜 사진이지? 사람이 안 보는데 어떻게 돈을 내? 독일이었으면 벌써 기계까지 다 부서졌을 거야. 라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번 주에 택배 하나를 받으려고 온종일 집에서 기다리다 하루를 날렸다는 루이자의 한숨 섞인 고백을 들으며 저는 묘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걷잡을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분단국가라며 비웃던 동양의 작은 나라는 사실 전 세계 그 어떤 선진국도 도달하지 못한 최고의 도덕성과 신뢰로 똘똘 뭉친 위대한 유토피아였던 겁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베를린 친구들의 충격 어린 표정을 뒤로하고 영상통화를 마친 뒤 저는 한참 동안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귓가에는 독일로 돌아가기 싫어진 것 아니냐던 루이자의 농담 섞인 목소리가 웅웅 맴돌고 가슴 한구석은 알 수 없는 먹먹함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사실 서울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삶의 모든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해두고 있었습니다. 12월 말이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이미 예매해둔 베를린행 항공권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엘리트의 삶을 이어갈 예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출국을 단 3주 앞둔 지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항공권 예약 페이지를 열어 과감하게 날짜를 2달 뒤로 변경해버립니다.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연세대 교수님 한 분이 정규학기가 끝난 뒤에도 특별 청강 기회를 주셨고 경제학도로서 한국의 독특한 산업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숙사를 나와 평소처럼 신촌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선명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제 몇 주 뒤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내 지친 등줄기를 시원하게 식혀주던 이 스마트 벤치가 없겠구나. 한여름에는 펄펄 끓는 철제 의자 위에서 땀을 흘려야 하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나무 판자 위에서 온몸을 떨며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 자명한 사실이 제 숨통을 턱 하고 막아세운 겁니다. 서울에 오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자국의 낙후된 인프라들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한 고통이자 불편함으로 제 눈앞에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무거운 보조 배터리를 챙겨야 하는 일상. 새벽에 배가 고파도 불 켜진 가게 하나 없어 굶주려야 하는 삭막함. 택배 하나를 받기 위해 며칠을 집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그 답답한 과거의 시간으로 저는 도저히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걸어도 바닥에서 붉고 푸른 빛을 뿜어내며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던 그 따뜻한 LED 신호등을 보며 저는 마침내 이 도시가 가진 위대한 설계 철학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독일을 비롯한 수많은 유럽 선진국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향해 위험하니 고개를 들라며 끊임없이 캠페인을 벌이고 인간의 행동을 교정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바닥을 걷는다면 신호등을 바닥으로 내리면 된다는 혁신적인 수용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탓하지 않고 인간의 불편함을 먼저 품어 안아 환경을 바꾸는 이 압도적인 배려의 기술 앞에 저는 학자로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맙니다. 미국에서 온 친구 제이크가 SNS에 바닥 신호등 사진을 올리며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고 감탄하자 전 세계 네티즌들이 부러움의 댓글을 쏟아내지만 저는 이제 그 문장을 제 노트 위에 완전히 다르게 수정하여 적어 내려갑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인천공항 탑승구 앞에 앉아 저는 서울에서의 첫날부터 빼곡하게 채워온 빛바랜 노트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떨리는 만년필 끝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일생을 관통할 묵직한 한 줄을 새겨 넣습니다. 한국은 2050년의 미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사람들을 위해 우주의 모든 배려를 쏟아붓는 가장 고결한 품격을 가진 나라다. 미래는 차가운 기계나 거창한 인공지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소한 눈물과 불편함을 닦아주려는 따뜻한 의지가 쌓여 만들어진다는 거룩한 진실을 저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온몸으로 배우고 돌아갑니다.